자, 여러분 교재 2페이지 펴보실까요? 2페이지 보시면 그냥 밑줄만 칠게요. 형소법이란 형법의 적용 및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밑줄 치면 되겠죠? 형법의 적용 및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요 필요까지 없고요. 밑줄 쳐주시면 돼요. 형법의 적용 실현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형사법에 의해서 그 국가의 정벌 절차에서 개인의 자유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를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요구된다. 됐습니까? 법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되는 것이고, 세 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형사절차 법정주의에다가 밑줄 치고 써놓을까요? 그 헌법 조문 보실 필요 없고요. 그 형소법 등장. 그러니까 형사절차를 법으로 정하니까 형사소송법이 등장하게 되겠죠. 형사 절차를 법으로 정하니까 형사소송법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보시면 될 것 같고, 헌법 조문 볼 필요 없고요. 그럼 형소법 성격. 당연히 절차법이겠죠. 절차법인데 공법입니다. 뭐라고요? 공법. 여러분 동그라미 쳐요. 공법. 공법이라는 얘기는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형사 절차는 민소와는 달리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형사법은 공법입니다. 맞습니까? 공법. 공법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법법까지 볼 필요 없고요. 절차법, 공법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형소법의 법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혀 볼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소송기록, 오늘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소송기록 송부전 원심법원의 구속, 이렇게 나와 있죠. 더 적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쓸게요. 그냥 여기다 쓸게요. 거기 3페이지에다가, 형사소송법의 법원은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이 법원은 소법원이 아닙니다. 소법원이 아니라 법의 존재 형식이죠. 존재 방식, 존재 형식인데, 그럼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존재 형식. 당연히, 법률, 그 다음에 명령. 법률로 존재할 수도 있고 명령이나 규칙으로 존재할 수도 있죠. 명령이나 규칙으로 존재할 수 있고 이 법률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제 형사소송법이고 명령이나 규칙으로 존재하는 게 형사소송규칙이에요. 형사소송규칙입니다. 여러분들 그 법정 가고 계시면 법정 앞부분이 형사소송법이고 형사법이 끝나면 형사소송규칙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범에는 여러분 규칙까지 쓸 수 있어야 돼요. 형사법이 나오고 뒤에 규칙까지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형사소송법이 나오고 규칙까지 소개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형사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규칙이 있다. 형사소송규칙까지 다 써야 되고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이 규칙은 법의 한 2분의 1이에요. 조문 숫자가. 그러니까 근데 법이 100조면 형사법은 규칙은 50조 정도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래 있어요? 규칙은 몇 조? 50조 정도 찾아보시면 돼요. 지금 그 아래 나와 있는 쟁점은 우리가 내일 할 건데 거기 보면 옆에 써볼게요. 형소법은 105조입니다. 형소법 있죠? 105조. 그게 없네. 써볼게요. 형소법은 105조예요. 형소법은 105조인데 그러면 105조의 절반이니까 규칙은 몇 조를 찾으면 돼요? 57조. 형소법이 105조인데 한 절반쯤 되는 거야. 딱 절반 아니지만 그래서 규칙은 57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형소법 105조랑 규칙, 있네. 여기 첫째 줄 뒤에 규칙 57조이랑 법 105조. 보이세요? 이 문제를 나중에 다룰 거고, 지금 다루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형소법의 존재 형식은 법률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규칙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 규칙까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규칙은 법의 절반쯤 된다. 이렇게 한번 그 정도의 감각만 갖고 있으면 돼요. 아래 내려가면, 로마자 2번에 형소 적용법인데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다만 한 가지,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 판례에 보면, 셋째 줄 뒤에 재판권 보이세요? 재판권? 보이십니까? 재판권. 보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3번도 맨 아래줄, 그러니까 3페이지 맨 아래 재판권 보이세요? 재판권. 이 재판권 네모로 묶으시고 여러분 재판권이 바로 뭐죠? 4번도 마찬가지로 재판권, 전부 재판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재판권은 결국 소송 조건입니다. 뭐라고? 소송 조건. 복습해서 소송 조건. 맞습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맞습니까? 법원이 뭐라고요? 한번 쓰면서 읽어봅니다. 재판권은 법원이 뭐라고요? 직권으로 조사하죠. 맞나요? 주장 따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증명이고. 맞습니까?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맞죠? 자, 제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재판권이 없으면 법원은 어떤 재판을 해야 됩니까? 그걸 묻겠죠. 네? 그렇죠. 공소기각 판결인데 조문을 인용해 줘야 돼요. 327조 1호를 언급해 줘야 됩니다. 320조 1호에 보면 피고사건에서 재판권이 없을 때, 보시면 재판권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여기까지 한 거예요. 되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5페이지까지 나머지는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 버리시고. 6페이지 형소법의 이념과 구조 이런 것도 법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버리시면 돼요. 6페이지 다 버리시면 되고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나머지 볼 거고요. 소송 주체로 들어왔는데 이제 법원입니다. 법원인데 여러분이 법원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거기 이제 그 소송의 주체라고 나와 있는데 형사법의 수사, 공소, 공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수사, 공소, 공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사, 공소, 공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이거 두 개는 검사가 하고 맞습니다. 검사가 하고 공판을 공판을 법원이 하는 거죠. 이게 공판을 법원이 주도하는 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단 이 법원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은 공판의 주체죠. 공판의 주체입니다. 법원은 공판의 주체죠. 맞습니까? 법원은 공판을 하는 사람이 거기 8페이지에 법원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법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법원은 일단 관할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걸 중요한 걸 보면 거기 이 책이 이제 너무 요약하다 보니까 관할이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써볼게. 일단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시고 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치고 이제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 독도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북한은 이제 미수국적이니까 빼고 남한이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재판권은 주권이기 때문에 재판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밖에 있는 우리가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국외 보면 우리가 재판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없는데 재판권이 없으면 만약에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 기각, 판결한다까지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 기각, 판결한다까지 재판 못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법원이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니었습니까? 법원이 여러 개가 있죠. 법원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개의 법원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의 법원에 자 같이 해볼게. 재판권을 분배해 주는 거죠. 재판권은 뭐라고요? 분배. 그러면 용어 있어야 돼. 관할권이 뭐냐면 관할권은 각급 법원에 재판권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재판권을 분배해 주는 게 바로 관할권입니다. 각급 법원에 뭐라고요? 재판권을 분배해 주는 게 관할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각급 법원에. 근데 여러분 민소법 책을 보면 민소는 좀 더 어렵게 말을 쓰니까 재판권을 분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장이나 분배나 똑같은 거야. 손바닥 장자를 쓰든 분배할 때 배자를 쓰든 분배, 분장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판권의 분배가 뭐죠? 관할권입니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할권을 말하고 재판권의 분배입니다. 관할권은 재판권의 분배한 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재판권만 소송 조건이 아니라 관할권도 소송 조건입니다. 되십니까? 재판권만 소송 조건이 아니라 관할권도 소송 조건이면 되세요? 되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정말 짜증나겠지만 이제 정리해 봅시다. 어디냐면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4번의 가번을 먼저 하셔야 돼요. 4번의 가번을 먼저 하셔야 돼. 4번의 가번에 사실 앞부분까지가 우리 자 관할권의 존재는 찾았습니까? 관할권의 존재는 뭐라고? 소송 조건이죠. 관할권의 소송 조건입니다. 소송 조건. 보이세요? 관할권, 소송 조건. 찾았어요? 재판권만 소송 조건이에요. 관할권은 소송 조건이에요. 관할권 소송 조건이죠. 그래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돼요. 맞죠? 직권 조사. 맞죠? 그리고 위에 욕심낸다면 왜다 쓸까? 자유로운 증명. 자유로운 증명이죠. 1조입니다. 우리 1조는 관할권을 조사한다부터 출발하는 거야. 형사법 1조. 맞죠? 자, 그 다음에 관할권이 없을 땐 관할 위반이죠. 관할 위반. 여러분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이지만 재판 못하지만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 위반에 판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319조라고 쓰시고요. 319조가 공소기각 판결과 함께 뭐죠? 형식 재판이죠. 형식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일단 그 두 줄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두 줄을 정리하시면 되는 건. 됐나요? 그거 정리하시고 두 줄 다 많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럼 관할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일단 편하게 보시죠. 8페이지에 1번에 법정 관할이 원칙입니다. 법정 관할이 원칙. 법정 관할을 붙이고 써볼게. 관할 법정주의. 뭐라고요? 관할 법정주의입니다. 우리는 형사법은 법으로 정하니까
관할도 법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법정 관할이 원칙이에요. 8페이지 중간에 1번에 법정 관할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다가 관할 법정주의라고 적으시고, 관할 법정주의라고 적으시고, 그러면 씁시다. 민소와는 달리, 찾았습니까? 뭐와는 달리? 민소. 민소와는 달리 합의 관할이나 변론 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소와는 달리. 느낌 오세요? 합의 관할이나 변론 관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공부했죠? 민사소송은 관할을 합의할 수 있어요. 우리 어디서 재판할까? 합의할 수 있고, 또는 상대방이 제소했을 때 응하면 변론 관할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형소는 그럴 수가 없어요. 형소는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형소는 언제나 법정 관할이 원칙인 것입니다. 되시겠습니까? 형소는 법정 관할만이 원칙인 거야. 이해되세요? 민소와는 달리 뭐가 없다고요? 합의 관할이나 변론 관할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크게 볼게. 고유 관할이라고 나와 있죠? 그냥 위주만 치고 고유 관할 3총사가 있어요. 이건 3총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물 관할입니다. 사물 관할. 여러분 답안에 써봅니다. 사물 일본 말인데 쪽봐야 될 말로 사물은 이게 사건의 경중이에요. 사물이 사건의 경중. 사건의 경중입니다. 사건의 경중. 사건의 경중이니까 여러분 여기 성질까지 쓸 필요 없고 사건의 경중에 의한 1심 관할의 분배. 사건의 경중은 뭐예요? 1심 관할의 분배. 느낌 오세요? 사물 관할은 사건의 경중. 사건의 경중에 쓸 수 있어야 돼. 사건의 경중에 분배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1심 관할은 여러분 거기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외적으로 합의 이렇게 되어 있지? 됐어요? 그러면 사물 관할은 단독 판사가 하는 게 원칙인데, 단독 판사가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합의부가 하죠. 합의부가 하는 것은 따라서 합의부는 중대한 사건만 된다는 거예요. 중대한 사건. 합의부는 중대한 사건을 관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주로 하는데 중대한 사건은 뭐라고? 합의부가 하는 거고. 그래서 민소 합의부가 얼마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5억이에요? 3억이에요? 내가 얼마나 했어? 민소 5억인가요? 형소는 단기 1년이요. 단기 1년. 단기 몇 년? 1년. 그러니까 민소의 5억은 형소의 단기 1년. 거기 3억 거기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예? 거기다 쓸게 중대한 사건. 여러분 중대한 사건은 예외적으로 합의부가 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버립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무관은 뭐라고요? 사건의 경중. 이해되세요? 주로 단독 판사하는데 뭐죠? 중대한 사건은 뭐라고요? 합의부. 느낌 가지시면 되고 중대한 사건이 뭐라고요? 단기 1년. 요거 세 개만 일단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됐고요. 넘어가시고 반가로 2번 토지관할입니다. 토지관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물관할은 별표 2개, 토지관할은 별표 1개, 사물관할은 별표 2개, 토지관할 별표 1개 이렇게 보시고요. 토지관할은 옆에 써볼게. 개념을 안 나요. 지역에 따른 뭐죠? 지역에 따른 관할권의 분배요. 일본 말인데 그러니까 사건의 경우는 지역에 따른 관할권의 분배예요. 지역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토지관할이에요. 지역에 따른 관할권의 분배입니다. 지역에 따른 관할권의 분배라고 쓰시고요. 됐나요? 써볼게. 재판적이라고도 한다. 지역에 따른 관할권의 분배고, 요걸 우리가 재판적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른 관할권의 분배고, 재판적이라고도 한다. 되십니까? 됐나요? 그리고 형소법 4조에 토지관할이 나와 있는데, 자, 토지관할을 가로 안에 하면 재판적 보이세요? 재판적. 우리가 호적, 이렇게 나오죠. 재판적. 그 다음에 토지관할, 재판적은, 자, 밑줄게. 계속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고소지, 현재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고소지, 현재지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관할은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고소지, 현재지. 하셨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게요. 범죄지에다가 밑줄을 치고, 증거가 존재. 범죄지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증거가 존재하는 거예요. 증거가 존재. 그래서 실체 진실 발견의 유리. 범죄지에 증거가 존재하니까 실체 진실 발견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토지관할은 일단 범죄지가 원칙입니다. 증거가 존재하니까 실체 진실 발견에 유리한 거예요. 맞죠? 써보시고요. 그다음에 피고인의 주소고소지. 피고인의 주소고소. 이쪽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범죄지가 동그라미 1번, 피고인의 주소 동그라미 2번인데 피고인의 주소고소는 사실표 위로 뽑아서 피고인의 출석의 편의. 피고인의 주소고소에서 재판하면
표현에 출석의 편의가 제공되겠죠. 출석의 편의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됐습니까? 마지막 3번이 제일 어려운데 현재지. 여러분 현재지 3번 동그라미 3번이라고 쓰고 현재지다 별표를 쳐줘야 돼. 그러면 범죄지도 아니고 피고인의 주소 거소지도 아닌 현재지가 뭐냐? 현재지는 여기 쓸게. 피고인이 검거된 장소입니다. 표현이 뭐라고요? 검거된 장소. 그러니까 피고인이 검거된 장소에 재판할 수 있다고. 느낌 오세요? 범죄지에 재판하든지 이래있습니까? 아니면 주소 거소지에서 하든지 이래있습니까? 아니면 현재지에서 하든지. 되시죠? 근데 현재지가 뭐라고요? 피고인이 검거된 장소인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요 현재지를 아래 동그라미 2번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아래 동그라미 2번 판례로 연결하시고 이게 별표 한 개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형사법 4조 1항에 현재지라 함은 공소제기 당시의 표현 현재한 장소인데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임의의 현재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 여러분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까지 해당. 임의로 자기 발로 거기 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까지 검거된 장소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가 여기 해당한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하나만 써볼게요. 옆에다가 불법 검거된 장소는 포함 X. 그러니까 적법하게 검거된 걸 말하는 거지 불법 검거된 장소는 현재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토지관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 검거된 장소 X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적법 절차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꺽수 2번은 지금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면 거기가 현재지가 되는 건 나중에 할게요.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된 거기가 현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현재지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분석해 볼게요. 범죄라는 건 형법에 따라 따른 거기 때문에 출제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주소 거소가 민법상 개념이니까 형사 출제되기 어렵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든 현재지만 나온다고. 현재지를 물고 월에 동그라미 2번 판례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기왕 온 김에 심화 하나만 할 건데 심화 하나만 할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인데 동그라미 1번 판례 옆에다가 심화라고 쓰고 요거는 만약에 나온다면 브리타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 7번 보십시오. 지울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재판권이 있어요. 이게 재판권이야.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야. 그리고 이 재판권을 나눈 게 요게 관할권. 요게 뭐죠? 관할권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한 관할법원 내부에서 관할법원 내부에서 또 사무를 나누는 거. 요 또 나누는 거. 요거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사무의 분배라 그래요. 사무의 분배. 여기 첫째 줄 뒤에 동그라미 1번에 사무 분배란 말 보이세요? 사무 분배 네모로 묶으시고 이 사무 분배는 써볼게. 관할법원 내부에서 사무를 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권을 쪼갠 게 관할권이고 관할권을 또 쪼개면 사무 분배라고요. 그러니까 관할법원 내에서 사무 분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법원 근처에 가보시면 뭐 민사 1부, 민사 2부 뭐 이런 게 있어요. 관할법. 서울중앙법원 안에 민사 1부, 민사 2부. 그게 바로 사무 분배입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사무 분배라는 게 있는데 묻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본원과 지원. 여러분 본원과 지원은 관할의 문제입니다. 토지 관할의 문제지 사무 분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본원과 지원은 관할의 문제지 사무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본원과 지원은 별도의 관할권의 문제라고요. 한 관할법원 내에서의 사무 분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원이 있고 본원 옆에 지원 이렇게 따로 관할권이 있는 거지. 이렇게 관할권이 있는 거지. 한 관할법원 안에 본원 안에 지원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할 안에 지원이 따로 사무를 분배한 게 아니라고는. 네? 그러니까 본원에 관할권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지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본원에 관할권이 있는 볼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 관할법원 안에 관할 안에 이 안에 본원도 있고 지원도 이렇게 사무 분배로 나눠 있다면 지원에 관할권이 있으면 관할권이 있으니까 본원에도 관할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 분배가 나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각각 다른 관할권이기 때문에 사무 분배가 아니라 관할권이니까
지원에 관할 건이 있다 하더라도 본원에 관할 건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심화라고 쓰시고요. 심화라고 쓰시고 그러니까 재판권을 쪼개면 관할 건. 이래 재판권을 쪼개면 관할 건. 또 관할 건을 또 쪼개면 사무 분배가 되는 것인데 되십니까? 본원 지원은 사무 분배가 아니라 뭐죠? 관할 건 문제다. 요거는 사실 법무사 시험에는 나오지 딴 데 안 나옵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하니까. 그래서 지원에 관할 건이 있다고 해서 본원에 당연히 관할 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별도의 관할 건 문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만 표시하시면 되고요. 1번은 심화라고 적으시고 그냥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되시겠죠? 됐는가?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심급관할이랍니다. 심급관할인데 심급관할은 제목에 밑줄만 치시고요. 별표 치지 마시고요. 별표 치지 마시고 심급관할은 그냥 그 밑줄만 치시고 심급관할은 화살표를 뽑아가지고 뭐라 하면 불복에 따른 관할의 분배예요. 불복입니다. 불복에 따른 관할의 분배요.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 토지관할은 지역, 뭐 서울, 대구 이런 지역에 따른 분배고, 그 다음에 심급관할은 불복에 따른 관할권의 분배예요. 불복에 따른 관할권의 분배고,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같이 그려볼게. 여러분, 1심, 우리 형소법은 내일 자세하겠지만 1심, 2심, 3심.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3심제가 원칙인데 1심은 단독 판사가 원칙이지만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1심을 단독 판사가 원칙인데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가 하는 것이고 요거를 우리가 사물관할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물관할이라고 부릅니다. 사물관할이라고 부르고 이거 좀 어려운데 요 단독 판사 합의부는 다 지방법원 소속이에요. 지방법원 소속입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합의부가 1심을 관장하는 거예요. 지방법원 단독판사 뭐라고요? 합의부. 되시죠? 근데 단독판사 건에서 불만이 있어요. 2심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이걸 항소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1심을 원심이라고 하고요. 2심을 항소심, 3심은 상고심 이렇게 부르는데 항소 되겠지. 뭐요? 항소 될 거 아닙니까? 항소심이겠죠. 항소심이 되면 2심은 항소심인데 단독 판사가 항소되면 이게 합의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1심이 단독이면 2심은 합의부가 2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방법원이 커버하는 겁니다. 이게 됩니까? 그래서 요거랑 구별하려고 요거는 1심 합의부, 요거는 2심 합의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래겠습니까? 아니면 요거를 그냥 항소부라고 부르는 거야. 되시죠? 그 다음에 1심이 합의부면 요건 여기서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2심은 고등법원. 1심이 합의부였으면 2심은 어디로 가나요?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죠. 고등법원이 있겠지. 그 다음에 둘 다 3심은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간다고?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되세요? 대법원으로 가는 거야. 대법원.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인데 약간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거기다 동그라미 1번에 써놓은 겁니다.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상고심은 언제나 대법원이고 이해되겠습니까? 2심은 고등법원일 수도 있고 지방법원 합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독 판사는 합의부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1심이 합의부였으면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 심급관할의 구조다까지 그림을 그려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번 여기까지 그러면 자 써볼게. 관련 사건에서 법정 관할에서 고려한 삼정사 사물관할, 토지관할, 신관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물관할, 토지관할, 신관할. 그러니까 고유관할 세 개가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 세 개가 있죠. 맞습니까? 사물관할, 토지관할, 현할 있죠. 맞습니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물관할이에요. 사건의 경중에 따른 관할의 분배. 사건이 제일 중요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관할이고 신용관할은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답안지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 정도만 이 구조만 아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되시죠? 그러면 이게 구별되는 게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절로 가볼게요. 뭐 들어가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소송 조건은 공소 재개시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판결 선고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판결 선고할 때 그러니까
심리 도중에도 조사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관할권은 약간 변형돼 나타납니다. 같이 볼게요.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다 12페이지 가셔가지고 12페이지 가서 셋째 줄인데요. 셋째 줄. 4번에 가번. 4번에 지금 가번의 첫째 줄, 둘째 줄 공부하셨죠? 보이세요? 첫째 줄, 둘째 줄 가번에. 보이세요? 관할권의 존재 소송 조건이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 조사해야 되고. 맞습니까? 보이세요? 관할이 없으면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맞나요? 12페이지 4번의 가번. 12페이지 4번의 가번. 이런 거. 맞습니까? 소송 조건이니까 직권 조사하고 없으면 관할 위반의 판결을 소송한다.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됐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관할 3개 공부했죠. 사물관할, 토지관할, 시관할 공부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물관할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물관할이 안 토지관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 어디서 재판하냐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단독이냐 합의냐는 중요하겠지만 지역이 어디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까 319조가 뭐였어요? 319조가 관할 위반의 판결이었죠? 네? 여기다 쓸 거야. 320조로 할게. 320조. 너무 중요해요. 320조. 같이 가볼까요? 320조. 선생님 320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320조. 네. 네. 네, 이게 빠졌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12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조문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토지 관할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 토지 관할에서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 위반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토지 관할 위반됐더라도 무조건 법원이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송 조건은 법원이 직권 조사하는데 토지 관할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신청이 있을 때만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관할 우리가 상대적 소송 조건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토지 관할은 무조건 직권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소송 조건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래 있습니까? 그리고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 신청 모두 절차까지 나타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절차가 지나면 이제 신청도 못 해요. 토지 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 관할 위반은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 없으면 조사 못 하고 이래 있습니까? 토지 관할은 네? 그 신청도 시기 제한이 있다고. 신청도 뭐가 있다고요? 시기 제한이 있는 거야. 일정 시기가 지나면 토지 관할 위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세 줄 읽어보시고요. 되시겠습니까? 이거는 조문에 있으니까 조문 보고 쓰시면 돼요. 그 조문 320조에 있다는 것만 보시고 조문 쓰시면 되니까 올 필요도 없잖아요. 320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관할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근데 조문에 없는 게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가번의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잘 봐요. 여러분 사물관할은 가번 세 번째 줄, 위에 가번의 세 번째 줄, 공소제의 시부터 재판 종결 시까지 심리 전 과정에 존재해야 돼요. 맞습니까? 거기다 붙이고 사물관할이 바로 일반적 소송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사물관할은 재판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심리 전 과정에 존재해야 된 재판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토지관할은 그닥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관할은 공소 제기 시에만 있으면 되고 이래 공소를 제기할 때만 있으면 되고 나중에 없어져도 또 하자가 치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관할은 공소 제기 시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외적입니다. 토지관할은 공소 제기 시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물관할이 중요하지 토지관할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사물관할은 중요하지 토지관할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느낌 아주 좋아요. 그래서 거기 일단 여러분 쉬는 시간에 4번에 가번하고 나번, 가번에 그 두 줄 빼놓고 가번의 끝에 두 줄 빼놓고 네 줄 읽으시고 예외 세 줄 읽으셔야 돼요. 네 세 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번의 끝에 두 줄은 답안지 쓸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에 관할 구역의 직무도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번의 반가로 1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나번의 반가로 1번까지만 답안지 옮길 수도 조문 보시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관할 세 개 공부했어요. 토지관할, 사물관할, 신고관할을 공부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사물, 관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적용 연습해 볼 건데, 여러분 형소법 11조를 볼게요. 여러분 11조를 보면 관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왜 필요도 없죠? 관련 사건이라는 게 11조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관련 사건이 11조에 있는데, 관련 사건은 뭔가 관련된 사건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 사건은 같이 재판하는 게 좋겠죠. 그지? 관련 사건은
뭐 여러 개의 사건이지만 관련이 있으니까 서로 같이 재판하는 게 느낌만 아직은 안 할 거니까 관련 사건은 같이 재판하는 게 바람직하겠지. 그러니까 11조가 관련 사건이에요. 11조가 관련 사건이고 그러면 관련과 대표적인 게 11조 2호입니다. 11조 2호 한번 볼게요. 11조 2호 수인이 공동으로 법안제. 찾습니까? 이게 공범이야. 뭐라고요? 공범. 여러분 공범은 여러분 생각에 따로따로 재판하는 게 좋겠어요? 같이 재판하는 게 좋겠어요? 같이 재판하는 게 좋겠지? 관련 사건은 11조에 관련 사건이 있는데 관련 사건은 같이 재판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같이 재판하는 절차를 모아놓은 게 형소법 표시할게 5조 6조 5조 6조 9조 10조예요. 5조 6조 9조 10조 형소법 5조 6조 9조 10조입니다. 병합 절차가 이래 있어요. 5조 6조 9조 병합 절차인데 요거는 조문에 워낙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무하시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까지냐면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요.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가 관련 사건의 병합이에요. 관련 사건의 뭐라고요? 병합. 관련 사건의 병합인데 우리는 좀 동차반이기 때문에 이걸 뺄 거야. 정말 무슨 말이겠죠? 관련 사건의 병합은 만약에 나오면 관련 사건이 몇 조? 11조. 관련 사건이 몇 조? 11조고 병합 절차가 5조 6조 9조 10조에 있는데 병합 절차가 이거는 동차반에서 뺄 거라고. 정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책을 넘기시면 12페이지에 재정관할도 뺄 거예요. 재정관할도 뺄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할 것은 바로 13페이지 5번입니다. 이게 판례도 있고 13페이지 5번 사건의 이송 요거 병합 쳐주고 별표를 3개 쳐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병합 관련 사건의 병합 뺄 거고 재정관할도 뺄 거야. 이해되죠? 개념 아시고 어디로 가냐면 13페이지에 사건의 이송 보이세요? 사건의 이송 보이십니까? 별표 3개 치시고 별표 3개 치시고 요걸 연습할 겁니다. 요거는 8조에 있습니다. 8조에 있고 8조 1항 2항이 있어요. 8조 1항 2항이 있는데 8조 1항 2항을 연습할 거고 특히 예상되는 문제가 지금 거기 13페이지에 쟁점 보이죠? 쟁점. 요 쟁점을 연습해 볼 겁니다. 쟁점을 연습해 볼 거야. 되게 재밌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쟁점인데 그리고 제 생각엔 나번에 군사법원의 이송도 같이 볼 거야. 나번에 군사법원의 이송 볼 건데 그러니까 13페이지 5번에 사건의 이송 별표 치시고 같이 볼게요. 이게 뭐냐면 8조 1항입니다. 8조 1항을 제가 볼까? 8조 1항을 보면 법원은 8조 1항 같이 볼게. 책으로 보시는 분은 5번의 가번이죠.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 근데 여러분 자 같이 볼게요.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여기다 쓸게. 현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재지 변경이에요. 자, 이렇게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재지 변경이야. 느낌 오세요? 현재지 변경입니다. 현재지 변경. 되세요? 현재지 변경이에요. 피고인이 관할 구역 현재지가 변경돼요. 현재지는 아까 말했지만 토지관할 문제죠. 토지관할 문제입니다. 토지관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피고인이 현재지 A에 있다가 지금 현재지 B로 이사 간 거죠. 현재지 B로 간 거야. 현재지 B로 간 겁니다. 현재지가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지는 무슨 문제라고요? 토지 관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이송해야 한다, 이송할 수 있다. 이송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임의적 이송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지가 바뀌면 이송해줘도 되고 이송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제가 그전에 말을 빼먹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해야 돼. 잘 봐요. 요거 이제 이렇게 이게 시간의 흐름인데 이게 시간의 흐름이에요. 자, 같이 볼게요. 여기서 1번 여기서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공소를 제기했는데 자 정리해 볼게요.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법원은 자 이렇게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권을 조사해야 되죠. 이해되지? 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 조사하죠. 그러나 토지관할은 무엇이야? 토지관할은 신청이 있어야 돼.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 조사하는데 토지관할은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신청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토지 여기까지 한 거야.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관할이 없으면 여기서 관할 위반에 판결한다고
319조. 맞죠? 319조에서 관할 위반의 판결하는 겁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관할권이 없어서 관할 위반의 판결하는 거예요. 이게 1조야. 직권조에서 관할 판결하는 거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 그럼 요때까지 조사하고 이렇게 한 거, 요때까지 뭔가 행위했겠죠? 행위를 했겠지? 관할 위반의 판결 났지 않습니까? 그럼 끝났지?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관할 위반 판결 난 다음에, 그럼 관할 판결 날 때까지, 요때까지 뭔가 소송했다면, 뭐, 피고인을 뭐 구속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관할 법원이 한 거야? 관할권 없는 법원이 한 거야? 관할 위반 했다는 얘기는 여기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요때까지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2조입니다. 2조를 보세요. 2조를 보셔야 돼요. 2조를 보시면 2조는 앞서 하면 되는데 선생님 2조를 좀 여쭤볼까요? 2조? 네. 선생님. 2조. 네. 집중하세요. 네. 집중하세요.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는 효력에 스크래치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력이 뭐야?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절차 유지라는 거야. 절차 유지. 그러니까 요 관할 위반 판결 했을 때 했다 할더라도 그때까지 소송에는 효력 영향이 없다.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절차 유지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관할 위반 판결 하더라도 그때까지 했던 소송의 효력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차 유지의 원칙이라고 형소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조와 2조가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되시죠? 관할 위반의 판결 이해되세요? 1조, 2조, 319조, 320조. 1조, 2조, 319조, 320조 읽으시면 돼요. 네, 토지관할은 신청이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신청은 피고사건 진술 전에 해야 되고 이게 320조까지 쭉 읽으시면 조문 보고 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관할이 없으면 1조, 2조로 가면 되는데 맞습니다. 관할, 그러니까 공소제기부터 관할이 없으면 되는데 자, 잘 봐요. 이게 항상 세상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관할권이 있었어. 공소를 제기할 때는 관할권이 있었는데 관할권이 있었죠. 관할권이 있었는데 도중에 관할권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관할권이 있어서 관할법원이 생겼는데 도중에 관할권이 없어진 거예요. 관할권이 없어진 거야. 이해되십니까? 도중에 관할권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소송 조건은 공소 제기 시만 있으면 돼. 재판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 재판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죠. 잘 봐요. 근데 토지관할은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토지관할은 공소 제기 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소송을 꼭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안 해도 돼? 그냥 재판하다. 왜냐면 공소 제기 시에 재판권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관할을 재판하다가 토지관할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재판을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게 8조 1항이라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이해돼요? 8조 1항이 토지관할 현재지가 바뀌더라도 뭐라고요? 이송을 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물관할은 안 그래요? 잘 봐요. 사물관할은 안 그렇습니다. 사물관할은 잘 봐요. 단독판사 사건이 이거 8조 1항 같이 볼게요. 8조 1항 집중하세요. 8조 1항은 단독판사 사건이 보이세요? 단독판사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됐어요. 공소장 변경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변경만 떠나치고 단독판사 사건이 합의부 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하던 사건이 뭐가 됐어요? 세 명이 해야 될 사건으로 바뀐 거야. 중대한 사건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단독판사 사건이 뭐라고요?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되십니까? 그러면 단독판사가 이 사건을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재판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죠. 그지? 그러면 어때? 원칙적으로 어때요? 원칙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관할 위반 판결하고 관할 위반 판결을 하고 합의부에 다시 공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원칙은 그러니까 단독판사 사건이 합의 사건으로 변경됐으면 처음에는 있었지만 나중에 얻게 된 거잖아. 나중에 얻게 됐지. 그러면 단독판사 사건이 합의부 사건을 바꿨으면 어때? 처음에는 관할권이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대로 말하면 관할 위반 판결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할 공소를 제기되지.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 이게 없어버리잖아. 그동안 했던 게 다 나가리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소송 경제에 지나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조만 해서 그냥 어떻게 한다고?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부로 이송한다. 합의부로 이송하는 거야. 잘 봐요. 우리는 형소법이 절차 유지이기 때문에 잘 봐요. 지금 여기서 공소얘기할 때 자, 단독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어요. 단독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어. 처음에 단독 판사가 사건이었어. 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합의부 사건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거야. 그러니까 합의부로 변경이 된 겁니다. 합의부로 뭐죠? 변경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해되세요? 그지? 그러면 이걸 싹 나가리 시켜버려 처음 다시 여기서 합의부로 새로 시작하면 너무 절차가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동안 얘가 했던 건 효력이 없어야 돼요? 유지돼야 돼요? 유지돼야 되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두고 이 사건을 이제 합의부 사건을 했으니까 단독 판사가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한다. 합의부 사건을 이송하는 거야. 이게 사건의 이송입니다. 이게 사건의 뭐라고요? 사건의 이송이야. 소송 경제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봤을 때 관할 위반 판결하지 않고 어디로 한다고요? 합의부로 이송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송한다면 치고 소송 경제라고 쓰고 이거는 조문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조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현재지가 바뀌면 이송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인데 사물관리를 바꾸면 이송해야 한다. 이렇게 이송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필요적 이송이고 여러분 거기 이송한다 비치고 소송 경제라고 쓰시면 됩니다. 소송 경제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판례는 일단 보지 마세요. 거기 있는 판례는 보지 마시고요. 거기 있는 판례는 보지 마시고 거기 세 줄 있는 판례는 이건 보지 마시고 됐습니까? 아예 지워버리시고 쟁점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을 때 문제입니다. 되게 재밌는 문제인데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된 거야. 자, 한번 다시 읽어갈게요. 여러분 요거 다시 좀 크게 그리고 시작할게. 자, 1심이 단독판사, 1심이라고요? 단독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이송해야 돼요? 합의부로 이송한다지. 합의부로 뭐죠? 이송한다. 공소장 변경 합의부로 이송하는 거야. 공소장이 변경됐으면 합의부로 이송하는 거죠. 되십니까? 합의부로 이송하는 거야. 되시죠? 근데 문제는 자, 그럼 하나 볼게. 단독 판사가 1심에서 판결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항소심에서는 어디로 합니까? 단독 판사 사건은 합의부로 가지. 예, 지방법 합의부로 가지. 근데 여기서 공소장이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될 사건을 변경된 거야. 이해되세요? 1심에서 변경된 게 아니라 2심에서 변경이 된 거라고요.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8조 2항을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는데 8조 2항을 들여다보면 단독 판사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 이렇게만 돼 있지. 보이세요? 합의부 사건이 고등법원이라고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소장 변경에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야 될 사건이 된 거야. 사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올라왔으면 고등법원으로 올라왔겠죠. 이해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공소장이 변경됐으면 그냥 합의부로 이송한다가 하면 되잖아요. 8조 2항에 그게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공소장이 변경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문이 어떻게 되냐면 조문이 그냥 단독 판사 합의부라고 돼 있지 합의부 고등법원은 없잖아요. 그지? 조문이 그러니까 단독 판사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서 합의부 사건을 변경 이렇게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이십니까? 거기다 밑줄을 치고 1심 전제라고 써볼게요. 1심 전제 물음판 1심 전제 쓸 수 있어야 돼. 1심 전제 1심을 전제로 한 거냐? 그러면 1심을 전제로 한 거면 이거는 그냥 1심에서만 여기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지 여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야. 조문 자체가 뭐라고? 단독 판사 합의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되는 거지 항소심에서 바뀐 거는 전제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만 학설은 2개만 쓰면 돼요. 우리 법무사 여러분들은 거기 쟁점에서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쟁점 3번 관할 위반설 관할 여기다 밑줄을 치고 맞습니까? 네? 하설법을 빼서 8조 2항은 관할 위반설 치고 8조 2항은 1심에만 적용 8조 2항은 1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바뀌면 재판할 수 없으니 관할 위반하고 대해서 관할 위반을 하고 1심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합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이게 바뀌었으면 여기서는 1심에서 갈 수 있는데 2심에 조항이 없으니까 1심 전제 조항이니까 여기서는 그게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관할 위반 판결하고 다시 1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할 위반설이야. 관할 위반설. 관할 위반설은 8조 2항은 1심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8조 2항은 1심에 적용되기 때문에 1심에서 단독 판사 합의로 바뀌었을 때만 되는 거지 항소심에 적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송할 수가 없고 관할 위반 판결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할 위반설이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소송 경제가 더 엄청 침해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하나 더 하면서 형사법 즐겨보세요. 8조 2항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잘 봐요. 8조 2항을 보면 단독 판사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단독 판사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된 경우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관할권 있는 법원을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지. 관할권 있는 법원을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지. 물론 관할권 있는 법원이 합의부겠죠. 단독 판사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부 사건이 됐을 때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보낸다는 것은 네? 합의부지만 그러나 합의부라고 딱 못 박지 않고 관할권 있는 법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지? 그지? 그 정신은 항소심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거야. 항소심에 유추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도 8조 2항을 유추적용해서 그냥 고등법원으로 이송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판례입니다. 이게 바로 고등법원 이송설이에요. 고등법원 뭐라고요? 이송설. 학설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할게. 거기 여러분들 학설 여기 4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3번 관할 위반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할 위반설 찾습니까? 네? 여기다 밑줄 치고 관할 위반설에다 밑줄을 치고 관할 위반설 뭐냐면 8조 2항은 1심에만 적용. 8조 2항 어디만 적용? 1심에만 적용된다는 거야. 왜? 조문 자체가 단독 판사 사건이 합의부 사건을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단독 판사 앞에만 보면 단독 판사가 합의부 이렇게 돼 있지 합의부 고등법원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8조 2항은 단독 판사 사건에만 1심에만 적용된다는 거야. 그리고 항소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2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송 못하고 관할 위반 판결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이런 견해가 바로 관할 위반설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 판례인데 4번은 아니다. 물론 앞에는 단독 판사 합의부라고만 돼 있지만 뒤에가 합의부로 이송한다라고 돼 있지 않고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뒤에가 합의부라고 돼 있어요. 관할권 있는 법원이라고 돼 있어요. 관할권 있는 법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은 항소심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소심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항소심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되시겠습니까? 학설은 2개만 쓰면 돼요. 문제 제기하시고요. 문제 제기하시고 자, 좀 너무 어려운가? 시험 더 어려운가? 형광펜 씌워볼게.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야 돼. 형광펜 들어주시고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쟁점에서 가로 안에 두제 중간에 가로 안에 항소심에서 찾았어요? 항소심에서 단독 사건이 합의로 변경된 거야. 여러분 1심에서 바뀌었어요? 2심에서 바뀌었지? 맞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게 1심에서 바뀌었으면 그냥 이렇게 이송하면 되는데 항소심 올라가서 바뀌었단 말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때 8조 2항을 유추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항소심에서 단독 판사 사건이 합의가 변경된 경우 찾습니까? 법원의 조치. 법원의 뭐라? 법원의 조치인데 여러분 여기서 8조 2항은 1심만 적용되고 항소 변경이 없다라는 견해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할 위반 판결설이 되는 거고 아니다.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보낸다라는 정신은 어디 적용될 수 있다고요? 항소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송설.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앞에가 다 버리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관할, 사물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그냥 이해하시고 이해됐습니까? 단독 합의가 나오면요. 단독 합의가 나오면 그거는 사물관할 문제고 이해됐습니까? 현재지가 나오면 토지 관할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혼철 변호사님이 아래 각주 2번 소개해놨는데 여러분 볼게요. 실제 답안에서는 찾았습니까? 요건 이제 공부 좀 되신 분들 실제 답안에서는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의 가부 찾았습니까?
여기다 밑줄 치고 써볼까? 속심구조. 이건 내일 할 건데, 속심구조. 항소심. 여기 13페이지에 각주 2번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네? 여기 항소심에서의 동그라미 1번, 항소심의 공소장 변경 가부라고 되어 찾았습니까? 여기다 밑줄을 치고, 화살표 위로 뽑아서, 속심구조. 속심구조니까. 추가적 증거사 가능. 속심구조라 추가적 증거사 가능하니까, 공소장 변경 가능. 이 첫 번째 전제로 깔리는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 공소장 변경하려면 동일성 있어야 돼요. 동일성. 좀 어려운데. 동일성이라고 나와있죠? 동일성. 동일성을 동그라미 치고 동일성이 인정돼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성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우리가 지금 놓은 거예요. 3번이 우리가 지금 뭐냐면 3번을 한번 보세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돼서 3월 변경됐을 때 8조 2항이 유추하고 될 것인가의 문제죠. 맞습니까? 그래서 판례는 유추하고 될 수 있다고 보고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3번만, 동그라미 3번만 썼는데, 동그라미 뭐죠? 동그라미 3번만 썼는데, 이래 있습니까? 1번, 2번이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항소심의 구조랑 동일성의 문제는, 그건 지금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표시만 해놓으시라고요. 나중에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급 이익의 침해 여부까지 추가 논의인데, 오늘 그냥 심화 논의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나번.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인데 요거까지 군사법원. 여러분 군사법원은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군사법원은 재판권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재판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토지관할이라는 건 사물 관할권의 문제인데 여러분 군사법원은 재판권의 문제야. 저기 재판권이 나와있죠. 재판권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저기 뭐지 그 빅뱅의 승리씨인데 죄를 짓고 일반법원에 재판받다가 입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법원에 재판에서 입대하는 경우가 있지. 그럼 군인이 되는 거죠. 군인은 군사법원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야. 써볼게. 일반인은 일반 법원. 같이 해볼게. 군인은 군사법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인은 일반 법원, 군인은 군사법원. 요거는 관할권 문제가 아니라 재판권 문제라고요. 재판권. 그러니까 일반인은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군인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반인은 일반 법원에 재판권이 있고 군인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군인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독서에 우리는 국민개방제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재판받다가 군인이 될 수 있다고요. 재판 도중에 입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권이 반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일반 재판권이 반하는 거지? 이게 이제 16조의 2에 있어요. 그러니까 8조 2항 16조의 2. 한번 찾아보세요. 16조의 2에 있는데 그래. 그거는 잠깐만. 선생님. 아니야. 저기 선생님 좀 16조 조문 있으세요? 조문. 네. 16조의 2 좀 읽어볼까요? 16조의 2. 같이 볼게요. 집중해 보세요. 16조의 2. 네.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게 입대입니다. 뭐라고요? 입대야. 그러니까 재판받다가 입대한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재판받다 뭐라고요? 입대한 거야. 군사법원 입대한 거지. 되세요? 입대한 거. 그러면 네.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기각 판결하지 않고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그러니까 재판받다가 군대를 가면 공소기각 판결하고 새로 다시 공소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송한다고. 소송 경제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단서가 있죠? 이송 전에 소송에는 이송의 소령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절차 유지 원칙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민간법을 받던 재판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송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조의 단서는 여러분 우리가 16조 2가 출제되지 않을 건데 16조의 단서가 8조 2항에도 나온다고요. 8조 2항까지 써줘야 돼. 그러니까 이송 전에 했던 소송의 효력은 이송 후에도 효력의 영향이 없다. 요거를 16조의 2를 보고 써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되십니까? 여러분 좀 내가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급해갖고 너무 분위기 어두운데? 자, 집중해보세요. 여러분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 같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복습할 때 사물관할, 토지관할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사물관할, 토지관할, 시행관할만 오늘 공부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봐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잘 봐요. 두 개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 검사가, 하나, 긴장 푸시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고. 검사가 먼저 공소를 제기할 때, 물어보는 게 법원의 조치를 검토하라. 이렇게 묻는다. 법원의 조치.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의 조치, 이게 법무사 문제로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의 조치를 검토하라. 이렇게 낸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토지관할을 묻고 싶을 때는 처음부터 자 관할권이 없는 거야. 관할권이 없는 걸 낸다고요. 뭘 묻고 싶을 때? 토지관할을 묻고 싶을 때는 관할권이 없는 걸 낸다고. 그러니까 근데 뭐 대구 사건을 부산에다 공소 제기한다든가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할권이 없는 거를 낸다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 쭉 모을게. 관할권은 소송 조건이죠. 소송 조건이니까 원래 직권으로 조사해야 돼. 그게 1조지. 관할권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해야 돼? 관할 위반의 판결해야 되지. 만 어떻게 되죠? 토지관할은 신청이 있어야 돼. 토지관할 뭐 있어야 돼? 신청이 있어야 되고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기 전에 해야 한다. 319조, 320조를 쓰시면 됩니다. 관할에 대한 판결하려면 토지관할은 신청이 있어야 된다를 그걸 하나 냅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관할을 묻고 싶을 때는 관할권이 없는 걸 낸다고. 제 말 이해돼요? 되세요? 그다음 만약에 출제자가 이제 요거 집중하세요. 사물관할을 묻고 싶어요. 사물관할을 묻고 싶을 때는 처음에는 관할권이 있었다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공소장 변경으로 관할권이 없어지는 걸 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걸 낸다고. 변경되는 걸 내는 거지.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라 뭐죠? 변경되는 걸 내는 거야. 왜냐면 토지관할은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8조 2항이에요. 8조 2항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뭐가 된 거예요?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된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뭐가 없어진 거예요? 사물 관할이 변경된 거잖아.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있다가 없어진 거야. 있다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변경됐지. 그럼 원래는 어때? 이제 못하니까 관할 위반 판결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되죠? 관할권 있는 법으로 이송한다. 이송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16조 2에 단속하셔야 돼. 이때 이송 전에 했던 효력은 효력의 영향이 없다. 이해돼요? 입법 해결을 벌였잖아. 그러니까 8조 2항을 그냥 묻기 뭐 하겠지? 그걸 내면 조문만 쓰면 되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 사물관할에 자 정리해볼게. 마지막입니다. 사물관할에 관할권이 변경된 경우, 즉 단독판 사건이 합의부로 변경된 이거를 어디서 변경해요? 항소심에서. 그죠? 항소심에서 변경된 경우로 물어본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항상 우리는 출발이 조문 출발점이니까 그럼 항소심에서 변경됐으면 이게 뭐가 된 거야? 합의부 사건이 고등법원 사건으로 변경된 거겠죠? 항소심에서 변경됐으면 아까 그림 머릿속에 그려보면 합의부 사건이 고등법원 변경됐지. 그러면 이거는 8조 2항이 변경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왜냐면 8조 2항은 단독판 사건이 합의부 변경된 것만 쓰고 있으니까. 합의부 고등은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8조에 변경될 수 없다라고 보면 관할 위반 판결서를 따라야 돼요. 근데 판례는 그렇게 보면 아니라는 거야. 8조 2항은 단독판 합의부가 되겠지만 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할권 있는 법원을 보낸다. 이렇게 되니까 그 정신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이송한다? 고등법원으로. 그러니까 8조 2항의 앞부분을 강조할 건지 뒷부분을 강조할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보고 쓰면 그러니까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보낸다는 정신은 항소심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고등법원으로 이송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써주면 돼요. 심의소 단세, 심의소 2항 단세에 보면 이때 이송 전 소행의 효력은 이송의 영향이 없다. 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각 주까지 보시고요. 지금 항소법을 처음 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되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시죠. 이해되겠습니까? 군사법원 됐고요. 됐습니다. 군사법원 됐고, 그 다음에 거기 제척 기피 회피는 이번 시간에 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뺄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 다음 시간에 관할권 약간 복습하시고 검사로 넘어갈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잠깐만 쉬세요.